이번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옮기니는 이재룡입니다. 이 책은 먼저요, 그 체코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철학적인 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 그 소설적인 면, 이런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쉽게 읽어지지가 않아서 몇 번 실패했다가 읽은 책인데요. 그리고 책의 구성도요, 이렇게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져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미 결론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런 식으로 뒤섞여 있거든요. 그럼 먼저요, 그 김장수의 체코 역사와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때가요 1967년 그 동유럽의 맹주국이었던 이 소련의 그 공산당 브레즈네프가요, 그 프라하를 방문해서 그 노보트니가 실각하고 슬로바키아 공산당 석이었던 둡체크, 그 두부체크가 1968년 슬로바키아 공산당 1서기로 취임하는 그러한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거든요. 그때요, 그 둡체크는요, 어려서 10년 넘게 소련에서 살았는데 1939년 슬로바키아 공산당에 가입하고 그 후부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요. 이 둡체크는요, 러시아어에 능통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브레즈네프의 호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기대와는 달리 이 둡체크가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고요, 파괴적인 행동 강령을 조직합니다. 개혁의 시작으로 프라하의 봄이 도래한 것이고요.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요. 이러한 개혁 시도에 소련은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둡체크를 러시아로 압송했고, 그 다음에 1969년 그 소련의 신임을 받던 후사크를 공산당 제1서기로 등장시킵니다. 소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소련이 원하는 그 사회주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큰 역사의 수레바퀴만 보면요, 그 1985년 그때 초반부터 본격화된 그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 이 개방 정책, 이게 1989년 그 동유럽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때 1989년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서 그 40년간 유지된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그때 그래서 이 혁명을요, 그 희생자가 없었으므로 벨벳 혁명 혹은 비단 혁명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1993년 체코 공화국과 이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의 그 스토리는요, 그 소련의 그 공산당이 들어오는 그 치하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각각의 개인은 어떻게 그 격동기를 살았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소련의 그 점령 치하에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등장하고 그 억압의 시기에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프라하의 봄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영화한 것이 프라하의 봄이거든요. 그럼 프라하의 봄의 그 용어를 먼저요, 이 그 김장수의 그 체코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에서 한번 보면요,
그 원래 프라하의 봄은요. 그 체코 필하모니 결성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46년부터 매년 5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그 음악제 이름이었대요. 이 전통적으로 그때 개막일에는요. 그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그 다음에 폐막일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연주되었는데요. 그 체코 그 사태 당시 한 외신 기자가 프라하의 봄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그렇게 타전한 이후에 이 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자유적 이미지와 겹쳐 프라하의 봄이 체코 자유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부터 세계 각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면 종종 그 지명에 봄을 붙이는 관례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이 영화의 제목도 이제 프라하의 봄이거든요. 저는 이 감독이요, 이 프라하 그 민주화 역사, 그 다음에 그 소련의 그 억압,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 작품 속에서 녹여냈을지, 그 다음에 이 책의 그 메인 주인공 4명의 그 남녀의 러브 스토리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벌어지는 삼각관계나 그 다음에 배반, 그리고 그 애증을 어떻게 영상화했을지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철학적, 정치적, 소설적 이러한 것들이 담아 있어서 그 독자가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책 속에서는요, 이 4명의 남녀의 스토리가 처음에는 은근 단순하게 꼬여 있는 듯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은근 복잡하기도 해요. 먼저 이 책의 제목처럼요, 이 존재의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쪽에 있는 인물이 그 토마시와 저는 사비나이고요. 그리고 존재의 무거움 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테레자와 프란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4명의 인물들을 다 따라가기가 시간상 그래서요. 저는 이 토마시와 테레자의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가벼움과 무거움을 그 서로 넘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안 읽히는 부분은요. 그 계속 스토리가요. 쭉 연결되지 않고 도중에 뚝뚝 끊어지면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고 다시 설명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작가가 많이 개입도 해요. 그런 부분은 좀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요, 이 토마시가 지나치게 도를 넘는 이 바람둥이 스토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 틀 속에서 이 나약한 한 개인의 이 존재인 이 토마시가 가벼움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이 소련 공산 독재하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오기의 발동이랄까? 그런 심리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 파리 목숨인 반항해봤자 이 파리 목숨인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이 반항의 다른 표현 방식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란 듯이 나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 토마시는요, 프라하에서 명성 있는 외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첫 부인과는 이혼했고요. 그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때 그 토마시의 애인으로 등장하는 사비나가 있고요. 이후에 테레자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삼각관계가 이어지고 또 사비나가 떠나고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요. 그때 그 소련 탱크가 프라하를 점령해 들어오면서요. 그것을 피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토마시가 테레자와 스위스 찌리히에서 일종의 스카웃이 되어서 거기서 의사로 여전히 일을 하다가 여기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왜냐하면 프라하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서 왜 프라하로 돌아갈 것이냐를 생각하냐면요. 먼저 그 테레자가
소련 탱크가 들어왔을 때 테레자는 그때 프라하에서 사진 기자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그 점령의 과정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진을 찍어서 외신 기자들한테 많이 넘겨요. 그래서 그 스위스 쭈리히에 왔을 때는 테레자는 아무것도 일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조국 프라하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때 그 토마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 베토벤 사중주 마지막 그 에스무스 자인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야만 하는가 이 뜻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있대요. 그 토마시는 그래야만 한다를 선택하고 다시 조국 프라하로 가거든요. 이 책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에스무스 자인 그래야만 하는가 그런 거를 물을 때가 꽤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책을 그 한 템포 느리게 읽어지는 그래서 그래야만 할까 하고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떤 것들이 이어지냐면요. 조국 프라하로 왔을 때 그 당국의 그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거기에서 그 토마시는 점점 직위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리창 닦기로 취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토마시는 더더욱 가벼움을 추구하며 사는데요. 수많은 여자들과 이 바람을 피우고 물론 바람은 피우지만 함께 잠을 자고 오지는 않습니다. 테레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테레자 또한 절대 추궁하지도 않고요. 이때 계속 비밀 경찰, 감시, 도청 혹은 폭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난무하는데요. 그들 삶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해서 테레자는 그 시골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골로 들어가 농부가 되면서 일종의 토마시의 가벼움은 끝이 나고요. 테레자라는 이 존재의 무거움 쪽으로 하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토마시는 그때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결혼 이후를 쭉 함께 했던 것은 바로 그 애견 카레닌이었거든요. 그 카레닌이 병들어서 더 이상 그 생을 살 수 없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를 안락사시키고 그리고 그 카레닌을 그 집 앞뜰에 묻어주고 테레자와 함께 토마시는 그 마을 농부 두 사람과 꽤 먼 거리에 있는 그 호텔에 가서 그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이 시골에서도 그곳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시골의 축제와도 같은 그런 한때를 보내고 그 구불구불 트럭을 운전하고 오던 중 이 티모시는 테레자와 사고로 함께 죽습니다. 이 토마시의 삶 속에서요. 그는 그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토마시는 이 테레자와 시골에서 그들의 개 카레닌을 데리고 함께한 그 순간이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존재의 무거움 쪽에 있는 이 테레자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테레자의 스토리는요. 그 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스토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은근 많이 개입을 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그녀는 육체를 통해 자기를 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자주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거울을 보는 그녀의 시선은 은밀한 죄악의 흔적을 띄었다. 그녀를 거울로 이끌었던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경이감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것이 육체적 메커니즘의
계기판이라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얼굴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영혼을 본다고 믿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았고 가끔은 자기 얼굴에서 어머니의 윤곽을 보는 것을 거북해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고집스레 거울을 보며 어머니의 윤곽에서 벗어나려 했고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얼굴에 오직 자기 자신의 것만 남기려고 애썼다. 나는 가끔 그녀의 생김새가 어머니와 닮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도 어머니 삶의 연장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테레자의 엄마도 그녀의 딸처럼 거울 보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녀는 눈가 주름을 발견하고 자신의 결혼은 엉터리였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사기 몇 건과 이혼 전력이 2번 있는 전혀 남성적이지 못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무릎이 물집투성이가 된 애인들을 증오했다. 그녀는 사기꾼의 무릎을 꿇었고 남편과 테레자를 버리고 떠났다. 여기에서요, 그 무릎이 물집투성이가 된 애인, 그녀 앞에 구원하려고 모여드는 이 잘난 남자들,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좋은 가문에 부유한 이 남자들을 고른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 남성적이지 못한 한 남자,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남자는 또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불쾌한 발설을 하다가 공산당 경찰에 체포되고요. 재판에 회부한 뒤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남자 중에 가장 슬픈 남자, 이 남자는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테레자의 어머니는 테레자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는요, 상점의 판매원이었었고요. 거기에서 아이 셋을 더 낳고요. 그리고 여전히 거울을 보다가 자신이 늙고 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살이 되었을 때 테레자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시 낳은 그 아이들까지 테레자가 도맡아서 보살펴야 했고요. 심지어 살림도, 그래서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쓸고 닦아야 해서 그녀는요, 이 신분 상승을 원했지만 이 조그만 마을에서 상승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빨래를 하면서도 욕조 곁에 책을 두었고요. 책장을 넘겼고, 그리고 그러나 벗어날 길은 없었죠. 자, 이럴 때 그 어머니가요, 이 어머니는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이 집에서는 수줍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속옷 차림으로 때려주는 브레이저를 하지 않는 채로 때로는 심지어 여름에도 심지어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녀가 예를 들어서 문을 잠그거나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요, 이 딸이 해방을 원하고 감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요, 테레자가 느끼는 이러한 모든 수줍음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면서 비웃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까발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 테레자는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멀리 내팽개쳤던 어머니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리고 테레자 스스로 신경질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우아한 여유가 결핍된 행동을 한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자기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어머니의 행동, 그것은 그녀 바로 테레자 자신이었다. 이렇게 작가가 개입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녀가 이렇게 그 주정뱅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순간
그런데 테레자를 부르는 다른 목소리를 들렸어요. 바로 토마 씨의 목소리였거든요. 이 토마 씨가 테레자가 사는 도시로 환자 치료를 왔다가 테레자가 일하는 이 카페에 들렸던 겁니다. 자, 그 목소리는 중요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어머니를 모르고 매일 음탕하고 끈적끈적한 말을 건네는 술주정뱅이들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뭔가가 있다. 테이블 위에 책이 한 권 펼쳐져 있었다. 이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책을 펼쳐 놓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테레자에게 책이란 은밀한 동지애를 확인하는 암호였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책을 펼쳐 놓았던 그 토마 씨, 이 토마 씨를 찾아서 이제 프라하로 가게 되고요. 토마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죠.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가 이제 프라하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테레자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프라하의 토마 씨 집에 왔을 때 그는 그날 그 시간에 테레자와 정사를 나눴고 그 직후 테레자의 온몸에서 열이 났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토마 씨는 그녀가 사람들이 바구니에 넣은 뒤 강물에 뛰어 자기에게 보낸 악이라고 확신하고 침대 머리맡을 지켰다. 그 뒤로 그는 버림받은 아기 이미지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녀가 등장하는 고대 신화에 대해 종종 생각했다. 아마도 그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번역본을 찾은 숨겨진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만 할 것이다. 이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그 스토리에서요. 이걸 스토리로 하나 해서 토마 씨가 신문에 기고를 하거든요. 어떤 관련이었었냐면요. 이 1950년대 초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언도되기를 요구했던 체코 검사가 실은 러시아 비밀 경찰과 정부에 기만당했다고 해두자. 그러나 그 기소가 허무맹랑하고 피고가 결백하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지금 검사가 자신의 마음만은 순수했다고 강변하며 가슴을 칠 수 있을까? 나는 양심의 한 점의 가촉도 없어. 난 몰랐단 말이야. 그렇다고 믿었어. 난 몰랐어. 그렇다고 믿었어. 라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토마 씨는요. 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떠올리고요. 그 오이디푸스는요. 어머니와 동침하는 줄 몰랐지만 사태의 진상을 알자 자신이 결백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무지가 저지른 불행의 참상을 견딜 수 없어 그때 자신의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 테베를 떠났던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요. 토마 씨는 그 영혼의 순수함을 변호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악쓰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신의 무지 탓에 이 나라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자유를 상실했는데 자신이 결백하다고 소리칠 수 있느냐. 자, 당신 주위를 둘러봐라. 참담함을 느끼지 않느냐? 당신에겐 그것을 돌아볼 눈이 없는지도 모르죠. 아직도 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테베를 떠나시오. 자, 일종의 니네가 한 짓을 알고 이 프라하를 떠나라 이런 소리겠죠. 이것을 그 신문에 기고하게 되는데 신문에는 이 오이디푸스 왕의 스토리는 없이 어쨌거나 공산당은 이제 눈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로 쓴 거 아니 그런 식의 스토리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토마 씨는 그 비밀 경찰의 추적을 항상 받아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레자도 그런 걸 느끼죠. 왜냐하면 테레자도 그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소련 그 탱크가 왔을 때요. 그것들을 낱낱이 그 사진을 찍고 외신 기자에게 넘기고 그래서 자신의 그 항상 신변에 그러한 비밀 경찰 그런 감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시골을 선택했고 그 사람들은 그 프라하를 일종의 자기들이 떠나버린 거죠. 그곳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그 작가가 계속 개입을 하는데요. 작가는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불편하게 읽어지는 부분들이 스토리가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또 작가가 은근 그 철학적인 질문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이건 뭐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읽혀서 도중에 팽개쳤다가 다시 또 다시 읽자 해서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거나 다 읽었습니다. 자, 이 작가가 또 주는 말이요. 그는 이 이미지에서 탄생했다. 이미 말했듯 소설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장,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이며 인간적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은유에서 태어난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역사도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다. 체코인들에게 역사는 하나뿐이다. 토마시의 인생처럼 그 역시 두 번째 수정 기회 없이 어느 날 완료될 것이다.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이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유럽 역사와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역사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보헤미아 역사와 유럽 역사는 인류의 치명적 체험 부재가 그려낸 두 밑그림이다.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자, 계속 철학적인 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미학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똥이 부정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가가 처신하는 세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미학적 이상은 키치라고 불린다. 이것은 감상적이었던 19세기 중엽에 생겨나 그 이후 다른 모든 언어에 퍼졌던 독일어 단어다. 그러나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 그것이 지닌 원래의 형이상학적 가치가 지워졌는데 말하자면 키치란 본질적으로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문자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다. 키치는 자신의 시야에서 인간 존재가 지닌 것 중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자, 키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언어로 등장하거든요. 물론 키치가 유발한 느낌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키치는 유별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키치는 인간들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핵심 이미지에 호소한다. 배은망덕한 딸, 버림받은 아버지, 잔디밭 위를 뛰어가는 어린아이, 배신당한 조국, 첫사랑의 추억. 자, 은근 철학적인 이런 말만 나열한 것 같아서 키치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요. 그 키치가요. 그 사비나가 만난 그 상원 의원의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상원 의원이 그 미국에서 그 가거든요. 이 사비나가요. 그때 그 자기가 가진 호화스런 차에 이 체코에서 온 일종의 보면 불쌍한 그 난민이죠. 그 눈에서 보자면요. 그럴 때 그 잔디밭으로 뛰어가는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키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비나가요. 사비나는 그러니까 키치를 싫어하다 못해 엄청 혐오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 광경이 혐오하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가끔씩 우리가 정치가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리고 그 어린아이 데리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백발백중 보여주려고 하는 게 키치다. 그 포장된 관념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주의적인 거, 우리가 보면은 전체주의를 엄청나게 배격 싫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저도 앞에 책들에서 보면 여러 명들이 나왔었는데요. 유발 하라리도 그랬었고 캐나다 작가 작가 책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는 사비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주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한 관념을 혐오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작가가요, 또 어떠한 다시 개입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냐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네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주가요. 이 책에 나왔던 독일 가수와 미국 여배우, 그 다음에 주걱턱 신문기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익명의 무수한 시선, 달리 말하자면 대중의 시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주가 바로 마리 클로드와 그녀의 딸. 자, 이러한 시선은요, 이 두 번째 범주에는요, 다수의 친한 사람들의 시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럼 세 번째 범주가 바로 테레자와 토마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조건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조건만큼이나 위험천만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감기면 무대는 치르게 빠질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테레자와 토마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범주가요. 이 부재하는 사람들의 상상적 시선 속에서 사는 사람들, 바로 프란츠 그리고 토마시의 아들도 같은 범주에 있다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에서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카레닌은 이들의 애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만남 처음부터 이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레닌이라는 개인데요. 이 카레닌이라는 말은 이 안나 카레리나의 거기에서 가져온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개에 대한 그녀의 사랑,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 사랑, 여기에서 사랑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주는 것 같아요. 테레자는요,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며 깊은 회한을 느꼈다. 어머니가 모르는 마을 여자 중 하나였다면 아마도 그녀의 쾌활한 천박성이 테레자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아, 어머니가 남이었다면. 어머니가 자기 얼굴 윤곽을 그대로 지녔으며 그녀로부터 자아를 탈취해 간 것에 대해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항상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사랑하라라는 천년간의 명령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와 어머니의 닮은 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폭력을 사랑이라고 명명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었다. 그게 바로 키치였죠. 이 테레자가 어머니와 결별한 것은 어머니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머니와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은 어머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토마시를 많이 사랑했다면 그와 함께 외국에 남았어야 했다. 거기에서라면 토마시는 행복했을 때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떠났고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확신했더랬다. 그러나 이 사랑이 계략과는 다른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그녀는 그가 귀국해서 자기에게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요정이 농부를 소용돌이 속에 끓여들여 빠뜨려 죽이듯 그녀는 그를 불러들여 더욱 낮은 곳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그가 위경련을 앓는 틈을 타 시골에 가서 정착하자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녀는 얼마나 교활했던가. 그녀는 그를 시련에 빠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를 따라오라고 불렀고 결국 그를 이곳까지 불러들인 셈이다. 머리가 새고 지치고 외과 의사의 메스를 다시는 줄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굳어버린 토마시. 그들은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어디로 또 갈 수 있겠는가? 그들은 결코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임무는 수술하는 거야. 임무라니 테레자.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임무란 건 없어. 누구에게도 임무란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그의 목소리로 미로보와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트럭을 고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르렀다. 그녀는 항상 그가 늙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그녀가 쓰던 방에서 뺨에 대고 비비던 토끼에 대해 생각했다. 토끼로 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오고 갔다. 테레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안개 속을 헤치고 두 사람을 싣고 가던 비행기 속에서처럼 그녀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그들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러고도 조합장과 2번, 젊은 남자와 1번 춤을 췄다. 젊은 남자는 너무 취해서 그녀와 함께 스테이지에 쓰러졌다. 그런 뒤 4사람 모두 위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들어갔다. 토마시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붙어있는 침대 2개와 머리맡 램프가 달린 택자를 보았다.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갓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 마지막 문장을 좀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갓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자, 뭔가 우리가 성충에서 그 나비로 어떤 완성을 보는 그러한 이미지로 어떤 상징을 보여주면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이 책은 그 제목처럼 존재의 가벼움, 존재의 무거움, 이러한 것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존재의 가벼움 쪽에 있었던 토마시가 그 존재의 무거움 쪽에 있는 테레자와
마지막 순간은 존재의 무거움 쪽으로 가는, 그러나 어떤 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을 마지막 그 나방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